보문학관. 성류 앞에서 나의 가난한 문학론. 성류를 좋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그 맛에 있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생각을 해왔다. 잘 익은 성류알을 손바닥 위에 한 알 한 알 모았다가 한 줌에 입안에 털어놓고는 오독오독 소리나게 깨물면 새콤달콤한 두 가지 맛이 입안 가득히 번져나가는 그 맛은 무슨 마술에 끌려가는 듯한 오묘한 맛을 느끼게 했다. 석류 아래 외형으로 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의외롭고 신비롭고 아찔한 맛이 어린 소년을 하나의 몽롱한 상상의 날개 속으로 말아가는 그 미묘한 마력은 좀처럼 석류 하나를 다 털어낼 때까지 떼놓을 수 없는 일종의 중독 증상으로 바르르 눈가가 시려오는 감각에 이상 야릇한 마력을 스스로 터득하게 했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자연이 가져다 준 일상적이고도 단순한 입맛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석류를 좋아하는 과일 중 으뜸으로 꼽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지혜를 하나 둘 터득하게 되면서부터 나의 석류에 관한 인식이 하나 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석류는 그 외형으로부터 본다면 이렇다 할 특색이라고는 없다. 초여름의 정원수 가운데 졸망졸망 열매가 열리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앙증스럽게 생긴 모습의 신선한 연초록 말고는 이렇다 할 특색도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석류다. 꽃이라고 한다면 향기도 있음직하고 야들야들한 꽃판이나 화려한 색채감으로 시선을 끌만도 한데 석류는 딱딱하고 투박한 열매일 뿐 꽃은 아니다. 향기와 촉감과 하늘거리는 부드러움이 있었던들 누구나 한 번쯤은 석류꽃을 코끝에 대보련만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비리비리한 식물성 미성숙이 엽겹게 다가오니 그 누구도 석류가 아름다운 꽃으로서의 생명체나 활력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알맞은 햇살과 바람과 보살핌만 있다면 석류는 혼자서 자라고 살찌고 껍질이 두텁게 군살처럼 끼어서 마치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침범을 용이 주도하게 막아내려는 의지만 굳어가는 느낌이다. 감이나 배나 복숭아가 과일로서 익어가면서 그 향과 수분과 감도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자극시키고 그것이 언젠가는 사람들의 미각만이 아니라 하나의 풍요로운 성숙과 희망을 안겨주는 데 비해서 석류는 그저 두껍게 자기 방어만을 일삼는 단단한 생명력만이 느껴질 뿐 그 밖에 어떠한 기대감도 여유도 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길거리에 놓여 있는 돌멩이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고 느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작은 골무 크기의 석류가 탱자만큼 자라다 다시 능금처럼 오동포동 살이 오르고
윤기를 자르르 흘려 보이는 변화 말고는 성류의 성정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심사도 못 되거니와 기대감도 안겨주지 않는다. 이 성류가 세상에 태어나 하나의 생명체로 잉태되어 만물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려는 의지는 무엇인가? 예의 과실이나 꽃과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도 향기도 시각적으로서도 그 이상을 넘어다 보기 힘든 성류의 그 무게성과 평범성은 어찌 보면 못생긴 모가에는 향기라도 있고 약용성이라도 있다고 우길 테지만 성류의 모습은 좀처럼 이렇다 할 변화나 의지 표명도 없이 가을을 맞고 부분적으로 붉은 기운만 더해가니 그건 산간 마을에서 자라온 시골 소년들의 얻어터진 손등이나 볼때기에서 느껴지는 생동감 말고는 어느 것 하나 취할 것이라고는 없는 평범한 열매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열리고 떨어지고 그래서 들짐승들의 먹이 구실이라도 할 수 있다는 기능에다 비한다면 정작 쓸모없고 멋없게 생긴 게 성류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나는 언제부터인가 냉담한 손짓으로 성류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하나의 놀라움과 아픔이요 눈물이자 터부라고 해도 무방한 하나의 충동을 경험한 것이다. 무심코 석류나무 그늘에서 쳐다본 나의 시선에 선명하고도 치열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반들반들 윤기 나는 석류가 좌우로 쫙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살인 듯 싶은 석류의 내부가 가지런히 도열한 인형 군대처럼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찬란한 색채의 변용은 과연 어디서 오는 힘인가? 그것은 누가 그 속에 들어서서 형용키 어려운 힘을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작은 기적을 시도했으리라고 추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어린 시절 처음 얻은 충동과 변화와 자극은 상상을 초월한 무한의 존재였다.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난 어쩔 수 없는 내부의 변화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외부로서의 진입은 누구의 힘인가? 태양인가? 바람인가? 자양분인가? 아니면 충동질인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면 신의 힘이라고 우겨볼 만도 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오직 높은 자리에 홀로 정좌하신 귀한 분의 초능력이라고 덮어내치자면 그것으로 끝을 내도 무방하리라. 그러나 나의 전 신경과 육체와 사고 기능을 총동원시켜봐도 나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인생 문답으로 남게 되었다. 어언 70여 년 전 아스라한 동굴 시대의 동화 같은 낭만이다. 나의 삶은 그 석류에서 뿌리가 내리고 나의 문학은 그 석류의 생리에서 비롯되었다. 나의 삶과 문학이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의 횡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내 내부로부터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왜 시를 쓰는가? 시가 좋아서란다. 왜 시가 좋은가? 그냥 좋아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이유를 캐묻기를 꺼리는 사람이 주변에는 많다. 취미로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데
삶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그걸 말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자체가 그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자 목적이자 쾌락일진데 그 누가 그것을 말릴 것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심정에서 쓴다는 것은 잉크를 찍어 글을 쓰는 작업의 의미 부여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석류가 1년을 두고 견디어내는 그 진통에 못 이겨 스스로 자기 살을 깨고 속살을 드러내는 힘의 근원이다. 그것은 결국 진실이라는 이름의 신앙이다. 그렇다. 시 구절이든 수필이든 그것이 진실을 도외시하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도배질하는 습성이 남아 있는 한 이미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기능도 의사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수많은 잡상인들이 득실거리는 현실 속에서 석류처럼 소리 없이 속살을 드러내어 찬란한 홍보석의 인용 군대가 질서를 고치는 모습 앞에서 나는 새삼 오늘의 문학이 참고 나아가야 할 길을 묻고 싶다. 석류가 외쳐대는 소리를 들었는가? 석류가 견디어낸 아픔을 아는가? 석류가 말 없는 가운데 자기 성숙만을 기다리는 그 인내는 누구의 의지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문학이라는 미명 아래 문학으로 도배질한 가식의 현실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의지와 인내가 살아만 있다면 우리 문학도 살아남을 법도 한 이 안타까운 시절에 나는 다시 문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약을 석류의 추억에 기탁한다. 그리고 진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문학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시인에게 가난한 문학론을 실을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릴 뿐이다. 목포문학관